주식시장에서 올해 최악의 성적을 낸 기업들, 이걸 보면 보통은 저긴 문제가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단정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딱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누군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숨은 보석을 찾을 기회라고 말하거든요. 과연 폭락한 주식은 피해야 할 추락하는 칼날일까요? 아니면 박앤세일 중인 보물일까요? 네, 그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오늘 2025년 S&P 500 지수에서 가장 큰 하락을 겪은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이 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왜 정반대의 시각으로 반전을 기대하는지 그 흥미로운 논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폭풍, 바로 그 AI 쇼크를 정면으로 맞은 기업들부터 시작해보죠. 네, 인공지능이 기존 산업을 완전히 파괴할 거라는 그 공포 때문에 주가가 40% 이상 급락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보기술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 그리고 금융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팩트셋이 있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시장의 공포가 사실은 이 기업들의 본질을 좀 오해한 데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해라고요? 네, 윌리엄 블레어의 앤드류 니콜라스 분석가는 가트너의 핵심 가치가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 내놓는 결과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고 보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의아한데요. 가트너는 리서치 보고서 내는 곳이고 LLM은 정보 요약하고 생성하는 데 특화돼 있으니까 완전 직접적인 경쟁 상대처럼 보이거든요. 시장에 뭘 오해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장은 가트너를 콘텐츠 회사로 보고 있지만 사실 가트너는 접근성을 파는 회사에 더 가까워요. 접근성이요? 네, 사람들이 가트너에 돈을 내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그 서면 보고서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랑 네트워킹하고 고위급 임원들이 모이는 비공개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인 접근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건 LLM이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아, 공포는 제품에 대한 건데 실제 가치는 네트워킹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가트너를 정보를 파는 회사로 보고 겁을 먹었는데 사실은 인맥과 통찰력을 파는 회사라서 AI의 직접적인 위협에서 한 발 비껴나 있다. 이런 거군요. 와,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논리가 팩트셋에도 적용이 될까요? 거기는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곳이라 AI의 놀이터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니콜라스 분석가도 팩트셋에 대해선 가트너보다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긴 합니다. 역시. 하지만 중요한 건 팩트셋의 대응 방식이에요. 그들은 AI를 그냥 막아야 할 위협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서비스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숙이 통합해야 할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죠. 위협을 무기로 바꾼다. 맞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자산관리 시장의 고객들한테 더 정교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걸로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이런 정면 돌파 전략입니다. AI라는 거대한 기술적 위협이 사실은 오해였거나 혹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협을 마주한 기업들로 넘어가 보죠. 바로 변덕스러운 소비자의 마음. 이건 기술보다 더 예측하기 힘들 텐데요. 그렇죠.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데커스 아웃도어의 호카 브랜드, 그리고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 바로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룰루레몬은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월가의 분석가 34명 중에 단 5명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정도니까요. 네, 단 5명이요? 와, 그 정도면 거의 모두가 등을 돌렸다고 봐야겠네요. 네, 거의 그렇죠. 그런데도 그 소수의 낙광론자들은 대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한번 유행이 지나간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그 사람들은 최근 룰루레몬의 제품 실패 원인을 브랜드의 노후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인재 공백에서 찾습니다. 인재 공백이요? 네, 핵심 크리에이티브 인력이 빠지면서 방향을 좀 잃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유능한 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합류했고 이 변화가 내년 봄 신제품 라인업에 의미 있는 개선을 가져올 거다.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패션 업계는 냉정하잖아요. 한번 멋지지 않다는 인식이 박히면 되돌리기 정말 어려운데 단순히 책임자 한 명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일까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데커스의 호카 신발 브랜드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호카도 최근 분기 매출이 감소하면서 다들 성장 꺾였다 라고 우려했죠. 네, 그랬죠. 하지만 레이먼드 제임스의 릭 파텔 같은 분석가들은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D2C 채널 매출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 실적은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한 거죠. 아, 겉으로 보이는 숫자 뒤에 숨은 흐름이 다르군요. 맞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치폴레는 상황이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아닐까요? 요즘처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 가성비에서 밀리면 메뉴 몇 개 바꾼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요. 바로 그 가성비라는 인식이 치폴레의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게 TD 코엔의 앤드류 찰스 분석가의 시각입니다. 오, 오히려요? 네, 물론 절대적인 가격만 보면 더 저렴한 패스트푸드점들이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의 우월성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치폴레가 제공하는 음식의 질과 양이 여전히 더 낮다. 이 인식이 건재하다는 거죠. 아, 그 인식? 이 인식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메뉴 혁신을 더한다면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도 기꺼이 치폴레를 선택할 거라는 계산입니다. 결국 AI든 소비자 트렌드든 외부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군요. 근데 어떤 기업들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아마존 같은 거대한 공룡과 직접 싸워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정말 힘든 싸움일 텐데요. 맞습니다. 광고 기술 회사인 트레이드 데스크가 바로 그런 경우죠. 아마존과의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로 주가가 무려 66%나 폭락했습니다. 66%요? 와, 그 정도면 시장이 거의 백기를 든 수준인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 분석가들은 여전히 낙관적이라고요.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요. 무엇이 이 엄청난 비관론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구겐하임의 마이클 모리스 분석가는 회사가 제시하는 2026년의 청사진에 주목해요. 경영진 교체, 판도를 바꿀 신제품 출시, 그리고 무엇보다 커넥티드 TV와 오디오 광고라는 거대한 시장의 성장세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 지금의 싸움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의 주가 폭락은 아마존이라는 눈앞표적만 보고 있는 근시안적인 반응이고 진짜 게임은 더 큰 경기장에서 펼쳐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트레이드 데스크는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는 이야기군요. 그런데 케이블 회사인 처터 커뮤니케이션은 정반대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주가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요. 시장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버림받았다는 점이 역발상 투자의 핵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모펫 네이슨슨의 크레이그 모펫은 2028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고작 2배에 불과할 정도로 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배요? 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이죠.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시장은 이 회사는 끝났다고 외면하는데 바로 그 시점에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은 오히려 정점을 찍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투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인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모펫은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차터 경영진이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을 당장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기회를 활용한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회사의 주식을 헐값에 내던질 때 회사는 바로 그 풍부한 현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일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공포를 기업의 기회로 바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전략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AI, 소비자, 경쟁이라는 큰 테마를 살펴봤는데 때로는 어떤 기업의 문제가 이런 공통된 주제로 묶이지 않고 아주 개별적인 경우도 있죠. 몇 가지 다른 사례들도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먼저 올해 S&P 500 최악의 주식인 금융서비스 회사 파이서브가 있습니다. 아, 파이서브. 주가가 거의 70%나 하락했는데 경영진이 성장 기대치를 대폭 낮추면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탓입니다. 근데 미주오의 댄 돌레브 분석가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요.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매우 어렵다. 하하하, 바닥이라는 거군요. 네, 주가가 이미 최악을 반영해서 너무 저렴해졌고 무엇보다 파트너들의 불만을 샀던 가격 정책을 철회하면서 실수를 인정하고 관계 회복에 나섰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헬스케어 기업인 몰리나 헬스케어는 어떤가요? 의료 비용 증가는 업계 전체가 겪는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유료 비용 때문에 고전하고 있죠. 하지만 이 회사 역시 최근 실적 발표에서 상황이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했어요. 물론 단기적인 압박은 계속되겠지만 일부 소수 분석가들은 회사가 제시한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에
상당한 상승 여력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신탁인 알렉산드리아 리얼이스테이트는요? 이곳은 생명과학 분야의 부동산 수요는 둔화되고 공급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바닥이죠. 네. 하지만 미수호의 비크람 말로트라 분석가는 바로 이때가 워런 버핏을 격언처럼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라는 역발상 투자 제안이죠. 듣고 보니 정말 다양한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솔깃해지는데요. 2024년에 60% 폭락했다가 2025년에 2배로 급등한 인텔 같은 사례를 보면 더욱 그렇죠. 네, 그런 사례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42%나 추가로 하락한 모더나 같은 경우요. 추락이 끝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락한 주식을 고를 때 왜 선별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모더나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아, 오펜하이머의 제이 올슨 분석가는 모더나가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을 답니다. 바로 경영진이 예상하는 성장의 복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올슨은 2025년을 과도기로 보고 2026년을 이야기의 변곡점이 될 해로 전망합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백신 업데이트나 독감 백신 승인 같은 핵심 이벤트들이 성공해야만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네요. 네, 이건 앞서 살펴본 기업들이 기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재가 아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거는 베팅이죠. 리스크의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와, AI의 위협부터 소비 트렌드 변화, 치열한 경쟁까지. 오늘 우리는 주가 폭락 이면에 숨겨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주가 급락이라는 하나의 현상 뒤에는 시장의 오해, 일시적인 어려움, 그리고 정말 심각한 구조적 문제까지 전혀 다른 원인들이 공존한다는 사실이네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간 S&P 500에서 연간 최대 하락을 기록했던 종목들의 이듬해 평균 수익률은 약 4.7%에 불과했습니다. 생각보다 낮네요. 네, 결코 보장된 대박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숫자에 가려진 각 기업의 개별적인 서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무엇이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반등을 이끌어낼 촉매제는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걸 구별해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흔히 실패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안에는 기회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일시적인 비틀거림과 영원한 추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기업의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결정적인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